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조사 발표, 이번엔 야당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 효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관련한 공이 국민의힘 지도부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지금 관련된 회의가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와 관련한 언급이 먼저 있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내 지도부와 지도부가 같이 모여서 권익위에서 제기한 개별 의원의 각종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와 더불어서 화상 연결을 통해서 해당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해명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현재까지 7명 정도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고 상당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권익위의 자료의 내용에도 보면은 사실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대한 확인하고 저희가 저희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12명 가운데 일일이 지금 해명을 듣고 있는 거란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해명을 듣고 나서 일단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할지 지금 방침을 세우겠다는 건데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2명에 대해서 출당 권유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제 비례대표 2명에 대해서는 제명 처리했지만 10명은 그대로 당직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제 공교롭게 12명인데 이걸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7명에 대해서 지금 소명을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권익위 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정광석화처럼 민주당처럼 즉각적으로 12명 전원에 대한 탈당 권유라든지 또 출당 조치 이런 것보다는 상당 부분 좀 완만하게 느리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분노해 있는 그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확실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못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민주당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이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따라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난제 중에 난제를 지금 만난 상황인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경우에 반발할 수가 있고 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화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또 본인은 이제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인터뷰에서 쭉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한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 이른바 내로남불 그리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지도부 내 회의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 48권으로 되어 있는데 공직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목민관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압축적으로 2자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가 공, 그리고 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공공의 이익과 그리고 청렴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목민심서가 주는 교훈인데 지금 전체 25명의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고 한다는 거는 전체 국회의원의 약 10% 정도라는 거거든요. 지금 25명은 민주당 그리고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예. 지금 이제 내로남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이 밝혀지고 지금 합동수사본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다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일단은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6월 달에 됐는데 지금 8월입니다. 2명만 제명 조치하고 내보내고 나서 5명은 탈당하겠다.
5명은 탈당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탈당한 사람이 있나요? 그 조치를 안 취하잖아요. 자신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엄격하게 하려면 빨리 탈당계를 낸 사람을 탈당을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으면서 무슨 뭐 상대방에 대해서 뭐 내로남불이 어떻고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라.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모두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 국민의 힘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여야 똑같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는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상호 의원을 포함해서 12명 중에서 민주당 의원 중 3명이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 자기가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경찰청으로부터 조사해서 무혐의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12명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사항인 건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어떠한 명확한 사실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가차 없이 조치를 취하라는 게 여든 야든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강한 조치를 취하자니 이런 당내 반발 그리고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니 또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공언을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또 그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04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지금 12명이지 않습니까? 12명이 그 탈당, 그러니까 최고 수위의 이런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 이른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이제 개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4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101명은 최소한 유지해야만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12명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명 이상만 출당 조치 내지는 뭐 본인들이 자진 탈당할 경우는 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자고우면하면은 더 큰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당내 리더십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문제에서 뭔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정석대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확실하게 당에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출당 조치를 하려면은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 출범 체제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뭔가 전광석화처럼 확실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져줘야 되는데 사실 확연이라든지 또는 절차를 이유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끌고 갈 경우에는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오히려 이런 위기를 통해서 확실히 공고화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당내 대선 주자들 또 캠프들의 공격에 지금 굉장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데 더 리더십이 흔들릴지 지금 확실한 시험대에 서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긴급 지도부 회의가 이 시각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체제 지도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또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국민의힘 12명과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1명이 지금 그 권익위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그 명단을 권익위에서 공개 자체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스스로 반박 자료를 내면서 열린민주당 소속은 김의겸 의원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의혹 자체가 또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불거졌더라고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농지법 위반도 있고 탈루 의혹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국민들이 그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을 해가지고 했던 거는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제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 절차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범국민 차원의 경찰청의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돼 있잖아요. 또 이렇게 그 수사 속도가 늦죠.
지금 6월 달에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탈당 건의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건 2달 동안 뭘 했냐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국민의당이든 구심이든 뭐 열린민주당이든 계속해서 버티기로 가져갔을 경우에 또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냥 유야무야로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다른 거는 몰라도 업무상 비밀을 가지고서 만약에 땅 투기를 하고 불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를 진행을 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려줘야지만이 합당하고도 강도 높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민주당이 선제를 하려고 한다. 국민의힘보다는 탈당했던 건의했던 12명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라. 왜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소영길 대표가 맞지 않는다. 자신들이 모범을 보이고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도 거기에 맞춰서 정광석 같은 하여튼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문제는 저는 국민의힘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 모두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야 지도부가 고민이 깊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니고 그렇죠. 예.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이고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의겸 의원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됐고 김의겸 의원이 이제 스스로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여기에 권익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지도 다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 뒤에 여기에 대해서 평론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업무상 비밀을 가지고 이용한 적이 없다. 본인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흑석동 상가 건물을 구입한 것인데 본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것은 맞으나 그러나 전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업무상 비밀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2017년 6월에 흑석동 지역이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8년 5월에 롯데건설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 본인은 이 시공사가 선정된 뒤에 2달 뒤에 이 부동산 건물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전혀 비밀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누가 연루가 됐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국 그 이미 공개된 정보였고 누구나 살 수 있었던 그 물건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본인이 이 해명을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김의겸 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가 지금 우리 저 백에서 얘기하는 거를 체크하지 않았을까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상 비밀 혐의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을 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김의겸 의원 말만 우리가 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국민권익위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조사를 했을 거는 것을 전제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에 대한 것들, 업무상 비밀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를 해야지 지금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부동산 조사가 뭐 100%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김의겸 의원은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김의겸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다음 주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명단은 아직까지 의원들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의겸 의원이 먼저 해명 자료를 낸 상태에서 김의겸 의원으로 확인이 된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상 비밀 의혹이라고 있습니다. 또 의혹과 혐의는 또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의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앞으로의 사안은 또 수사기관에서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 또 어떤 조사,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정도로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주제를 넘겨서 잠시 뒤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부산대가 그 최종 결론을 발표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법원의 판단을 부정할 수는 없고요. 같은 맥락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심에 이어서 2심도 7대가 허위 스펙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된 자료들도 다 허위 자료로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대에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기자회견해가지고 그동안에 넉 달간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제출했던 입학 지원 서류가 만약에 허위로 결론이 난다면은 당연히 입학 취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의사 그 시험을 봐서 의사 면허는 딴 상태로 알려지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의사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뭐 입학이 취소가 되면은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고등교육법 제 34조 6을 보면은 결국은 입학에서 전형의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대학이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판결문을 보더라도 조 씨가 얘기하는 7대 의혹이 다 스펙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높은 전문성, 성실성과 그리고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오해를 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입학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뭐 고려대학교든 지금 이제 부산의대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결국 법과 그리고 판결문에 있어서의 취지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결국은 뭐 부산의대의 의전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자격도 당연히 박탈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고려대 얘기를 해서 이 녹취도 좀 듣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 윤해 교육부 총리를 향해서 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고려대는 아무런 근거와 데이터와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관심법으로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증거가 없이 입학 관련 서류가 없이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속 소설을 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에서 일부 보수적인 그런 교수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자료와 근거 없이 만약에 고려대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저희도 뭐 판결문과 또 저희가 정한 행정 절차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부산대 의전원과 더불어서 이 고려대도 이른바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불거지는 곳인데 조금 전 정청래 의원의 이런 질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기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런 뭐 근거라든지 서류 없이 대학 당국에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이슈화를 시키면은 오히려 민주당에 또 그리고 대선에 마이너스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국 일가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검찰이 무리한 수사, 표적 수사, 과잉 수사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지만은 지금 법원에서 1심, 2심 다 7대 스펙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허위로 조작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이제 이슈화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주장하기를 판결문에도 고려대 입학 관련된 내용은 없다. 그리고 검찰 수사 자료도 없다. 그리고 뭐 대학 당국도 다 보존 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반복해서 대학 당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없는 근거를 가지고 또 입학 취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자율에 맡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여쭤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스펙과 관련해서는 1, 2심 재판부에서 허위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그게 민주당 전체 차원에서도 좋은 것이다라고 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청래 의원은 지금 내려진 1, 2심 판결 내용에 고려대 입학 관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학에서 지금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힌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불필요한 염려다라는 얘기죠. 네. 어떻게 보세요? 법원 판결문에 고려대학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고려대가 하는 건 아무런 자료와 근거가 없다. 그 논리적 근거가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대 스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와 관련된 모든 대학교가 연관이 있게끔 생각을 해야지 정상적 사고지.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논리를 핀다고 한다면은 그럼 본인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유라가 이대 입학 취소된 것은 정당한 건가요? 1심도 나오기 전에 정유라 입학 취소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정청래 의원이에요. 그럼 최소한도 자기 한 말과 지금의 한 말과 일치성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말을 뒤집고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관심법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청래 관심법 아니에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그 교육부 장관을 앞에 두고 아무리 본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자세는 저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갖고 있는 함이라든지 판결문의 내용을 숙지한다고 한다면 저는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 법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고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정청래 의원이 꼭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조민 씨와 그 최서원 씨, 그러니까 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런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뭐 수업도 출석을 안 했고 그리고 상 취득한 것도 허위로 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그 법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결론이 났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민 씨 같은 경우도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 당국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사에 착수해서 문제가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근거가 없다 그러면 처리 안 할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다룰 문제적인 가치도 없다라는 얘기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조민 씨 관련된 부산대 발표도 잠시 뒤에 곧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 내용 역시 일단 이후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주제를 좀 바꾸어서 내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 본회의에서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른바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법사위를 거쳐서 내일 본회의에서 일단 처리하려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민주당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을 때 처음 나온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입법 폭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임대차 3법을 포함해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결국은 민주당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반대한 걸 한 거 아니야. 그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송영길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했는데 지금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를 저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권 여당의 대권 후보의 일부에 있는 의원분들도 이 문제와 관련된 독소 조항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야당만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해외 여러 언론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수기와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은 이거는 커다란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97년도에 있었던 노동법 파동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그때 엄청난 나름대로의 집권당이 역풍에 시달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법안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과정에서는 유사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대선 전국인 상황 속에서 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런 면에서 보면은 당 지도부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를 한번 판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언론중재법이 발의가 되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론의 행태에 대한 이른바 자성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은 뭔가 좀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와 수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언론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책임도 중요하다라는 부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필요하냐 또는 필요 없냐 찬반을 물어보니까 찬성이 54,
반대가 37로 압도적으로 국민 여론이 찬성이 우세한 그런 상황. 그럼 어디 왜 자료인가요? 그 여론조사가? 이게 여러 가지 나온 거죠. 뭐 MBC도 있고. 그런데 그럼 YTN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현실적으로 언론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많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언론중재법의 개정 취지 자체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취지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렇지만 나머지 대체적인 언론 단체도 그러고 또 그리고 여당의 뭐 김두관, 박용진 의원도 이 개정안 취지 자체는 찬성하는 거예요. 다만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상당 부분 많죠. 그게 무슨 얘기냐? 민주주의 근간과 직결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청회라든지.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반대만 하고 있고 법안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려면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논의에 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 뭐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측면도 있는 거고 언론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뭐 언론의 비판적인 권력 감시 기능에 무력화를 시킬 것이다 이런 그 논란도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전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